안녕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정말 제 이야기가 제일 역대급인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일을 말하기까지의 제 인생도 순탄치는 않았죠. 우선 저희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전 어릴 때 무척 부자였죠. 아버지께서 사업으로 많은 돈을 일구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셨죠. 딸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단다. 많이 있을수록 베풀어야 해. 알겠지, 우리 딸? 아빠의 교육 신조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고 강해 보였죠. 아빠는 평생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게 된 아빠의 암 소식. 아빠는 치료가 힘든 말기 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 치료해야 한다면서 서울로 올라갔고요. 내놓으라고 하는 대학병원 유명 의사한테 진료받는다고 돈도 엄청 썼어요. 하지만 그 당시 한국 의료기술로 아빠의 암 수술을 하는 건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금술이 정말 좋은 부부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돈독한 사이였죠. 엄마는 천년의 단짝인 아빠를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며 집을 팔면서까지 병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엄마는 그 옛날의 아빠를 데리고 미국 병원까지 갔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빠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보, 나 여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핏더미 같은 딸내미 여기 두고 당신은 어디 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엄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전 생생하죠. 몇 년 동안 암 환자 간병한다고 이미 집안 가세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빠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사업도 다 접었고요. 그 과정에서 손실이 컸답니다. 그나마 있던 부동산 재산은 다 팔아서 다 아빠 간병비로 들어갔고요.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무일푼이 된 저와 엄마는 단칸방으로 내쫓길 위기였습니다. 엄만 먹고 살겠다며 동대문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동대문 쪽이 원단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곳에서 엄마가 열심히 일하셨고 사람들 눈에 띄었나 봅니다. 인맥도 많이 생기고 돈도 좀 모이니 엄마도 원단 가게를 하나 내셨어요. 아빠처럼 엄마도 사업 수완이 있으셨던 거죠. 원단 가게가 커지면서 자카드라는 직물을 짜는 공장도 새로 확장하였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나 혹은 하이 퀄리티에 납품하는 천들을 엄마 공장에서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만 싹싹하고 물건도 비싸게 안 받고 정직하게 장사하니 금방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야말로 떼돈을 벌더라고요. 사람들 만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명함에 적을 게 없어서 그렇게 작아지셨대요. 남들은 명문대 나왔는데 본인들은 고졸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죠. 엄마가 평생 가방끈 짧은 게 아니야. 우리 딸은 꼭 엄마처럼 고생하면서 일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서 편하게 일해라. 알겠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강조하는 엄마로 인하여 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제가 밥 먹고 공부만 한다고 애들이랑 어울릴 줄 모르니 반에 있던 못된 아이가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소위 일진이라고 하죠? 걔한테 제가 찍히니 거의 전교 왕따가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교과서를 뺏어서 변기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제 귓속이나 머리 위에 지우개 가루를 몰래 넣고 도망가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 전 그게 큰 상처였고 바쁜 엄마에게도 상처를 줄까봐 말하지도 못하고 베개에 누워 엉엉 울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눈물 젖은 베개를 보고야만 거예요. 너 울었니? 왜 울었어? 어? 엄마한테 말 못할 이야기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이 완전히 잿빛인데. 엄마한테 정말 너 솔직히 말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꾹꾹 눌러 참다 울음이 팍 하고 튀어나오면서 왕따 당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학교에 가서 뒤엎었어요. 애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담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뭐 하는 거냐면서요. 이런 식으로 학교가 애를 방관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하다하다. 가해자 편드는 담임은 처음 보네.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선생님한테 촌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왕따는 방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뒤엎어도 선생들은 뻔뻔하게 잘못한 줄을 모르니 엄마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너 유학 가라. 엄마는 한국에서 저보고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돈이야 부족한 거 없으니 엄마 대신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오라면서요. 그 당시 저희 때는 미제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가서 열심히 하면 많은 돈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꿈은 꿈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초반에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가게 된 학교에는 아시아인이 거의 없었고 저는 그 당시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외로운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홀엄마로 절 키워준 엄마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꼭 명문대 가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1등이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아시안이라서 저런 거라며 제 노력을 평가절했지만 전 굴하지 않았어요. 운동 점수에서도 높은 득점을 했고 결국 저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처음으로 사귄 한국인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파티 때 구석에 있는 저를 보고 조용히 다가왔고 저희는 서로를 보자마자 서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어요. 그 친구는 제가 대학에서 매번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때 수석으로 아시아인이라는 상을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도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 마음을 열게 된 거였어요. 조용하고 정말 전형적인 아시아인이었던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아주 활발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견기업 아들이었고 유학을 위해 혼자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 나와서도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파티도 가고 굉장히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남친을 따라서 함께 노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그러던 남자친구는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국으로 들어가서 하게 됐죠. 어느 정도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집밥이 그립기도 하고 항상 이방인이라는 기분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취업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였어요. 원래는 공익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현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적응을 못했습니다. 워낙에 자유로운 영혼이고 한국 문화랑은 잘 맞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군대에 가서 규칙적인 생활에 수직적 관계가 기본이 되는 곳에 있으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매일 저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했습니다. 하도 남자친구가 저녁마다 매일 전화가 오니 주변에서 남자친구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제 남친과 동창이었고 그때 전 몰랐던 남친의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에서 엄청 놀던 양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난침대 집에서 유학을 강제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후로 저는 약간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이미 5년 넘게 사귀었고 거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사이가 되어서 쉽게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보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로 인해서 깨지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결혼하자. 나 군대 가서 느꼈어. 너 없으면 정말로 안 될 것 같다는 거.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마. 응?
우리 정말로 진짜 부부가 되어보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야 대학교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고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도 20대 중후반인데 결혼은 좀 약간 이르긴 했죠. 하지만 남친이 직업도 있었고 집안도 빵빵했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패션 유통사업을 크게 하시는 중견기업이었죠. 그래서 집안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외아들한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랑 결혼하자. 청혼을 한 남친이었죠.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청혼을 받긴 했는데 사실 아직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찍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친한테 아직 명확한 확답을 못 내줬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결혼하려고 그래. 엄마가 살아보니 여자는 결혼 좀 늦게 해도 돼. 남자 없으면 안 해도 무관하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결혼 늦게 해도, 응?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남친에게 넌지시 엄마가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니까 때가 차면 결혼하라고 조금 이르다고 말을 하니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긴 요즘은 30 초반에 다들 결혼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아, 그래도 난 당신이랑 일찍 결혼해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 즐기고 싶은데 어쩌지? 그때부터 저희 엄마에 대한 선물 공세가 시작되었죠. 며칠 뒤 평소에 기념일 챙기는 거에는 영 관심이 없어하는 남친이 손에 주렁주렁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이게 다? 우리 무슨 날도 아니잖아. 아, 당신한테 줄 건 아니고 어머님 가져다 드리라고. 이거 홍삼 진액 세트야. 그냥 홍삼 아니고 흑삼이라고 불리는 건데 몸에 되게 좋대. 저번에 들어보니까 요즘 기력이 쇠하시다고 하셔서 그리고 나 잘 보여야 하기도 하고. 그걸 받은 엄마는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냐면서 놀라하셨어요.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하니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사르르 풀리기 시작했고요. 며칠 뒤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안 남친은 워커힐 명월관에서 어머님 생신상 대접해드려야겠다. 그때 인사드리면서 결혼 허락도 받아야겠어. 명월관 너무 비싸지 않아? 에이, 어머님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비싼 것도 아니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건데. 엄마는 밥을 대접한다는 제 남자친구의 말에 조금 놀라했습니다. 평생 살며 그렇게 좋은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사치는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20년 내내 양말과 옷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계속 입을 정도였으니까요. 명품 옷 만드는 원단을 납품하면서도 명품은 입지도 않으셨죠. 그나마 선물로 들어오는 명품 옷이나 가방도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후리하게 오지 말고 옷도 좀 이쁜 거 입고 백화점에서 가방도 사고 꾸며서 와. 엄마도 이젠 인생 누려야지. 전 엄마가 이젠 이쁘게 하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돈 모아서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요. 시간이 흘러 엄마의 생일 당일날이 다가왔고 그날 엄만 샤넬 가방에 트위드 자켓까지 옷을 싹 빼입고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 시장에서 물건 파는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보였는데 그날은 근사하더라고요. 자네, 내가 정말 궁금했네. 우리 딸이 어떤 남자랑 만나는지 엄마로서 걱정되기도 하고 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그랬다네. 딸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대만 자네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엄마는 본격적으로 밥을 먹으며 스몰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밝고 활기차게 말하는 남자친구는 그날따라 유독 얼굴에 핏기가 없고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허벅지를 꾹꾹 누르며 왜 그러냐고 했어요. 엄마가 하는 질문에 인상을 찡그리며 대답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나중에 가선 엄마가 눈치가 보여서 밥을 먹지도 못했고요. 저는 마음속에서 남자친구에게 살짝 화가 났어요. 속으로 아니, 지가 우리 엄마랑 밥 먹고 싶다고 잘 보이고 싶다고 말했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얼굴은 완전 무슨 밥 먹다가 똥파리 씹은 사람처럼 찡그리고 환장하겠네. 진짜 저 툭 튀어나온 오리 입술을 한 대 탁 때릴 수도 없고 계속 입이 대빨 나와서는 뚱한 표정을 짓는 남친이었습니다. 어찌저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전 엄마를 태워 먼저 보냈어요. 엄마, 나 남친이랑 이야기 좀 더 하다가 들어갈게. 이따가 집에서 봐. 문이 닫히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밥 먹으면서 우리 엄마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뭐 누가 억지로 우리 엄마 같이 밥 먹자고 시켰어? 그것도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건데 사람 무안하게. 그때 저의 말을 들은 남친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야, 너네 집 좀 잘 사는 거 아니었냐?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머님이 오늘 입으신 옷이랑 가방 다 짝퉁이던데? 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식당에 엄마가 왔을 때 자켓을 벗으신다고 잠깐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때 샤넬 가방에서 로고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남친이 약간 놀라면서 로고를 주워드렸거든요. 야, 그거 보니까 글루건으로 로고 붙여져 있더라. 그게 진짜냐? 가짜지? 너 알지? 우리 부모님 패션 유통사업 하는 거. 나는 네가 유학 시절에 명품 메고 다니고 집안에서 지원 빵빵하게 받아서 있는 집 딸인 줄 알았어. 남친 말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엄마는 항상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너 유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 돈 많다고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니? 돈 많다고 하면 주변에서 고약한 것들이 개떼처럼 달려드니까. 알겠어? 저를 걱정하셨어요. 왜냐면 엄마가 사업 초기에 돈이 잘 벌릴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몇 번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돈 자랑은 하는 게 아니다. 사기꾼이 꼬이거나 돈 많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겸손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였죠. 제 아빠 어릴 때도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항상 그러셨거든요. 돈 많은 건 자랑이 아니고 돈이 많은데도 남들을 돕지 않고 곳간에만 쌓아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요. 그게 머리에 박혀서 그런지 굳이 해명하지 않았어요. 유학 시절에 유학비는 내가 알바랑 장학금으로 충당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닌 건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산 건데 나 그거 명품인 줄도 몰랐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남친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본인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먼저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좋을 대로 하라고 했죠. 저는 집에 혼자 가면서 아니 쟤는 내가 부자인 줄 알고 좋아한 거야? 우리 엄마가 짝퉁 가방 들었다고 5년 사귄 애인한테 차갑게 대하는 게 맞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본인 혼자 저한테 배신감 들어서 삐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내가 저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 좁은 애랑 계속 만나야 하나? 여러모로 심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보니까 걘 결혼 상대가 아니야. 어른이 말하는데 이분 꿍에서 대답도 안 하고. 걔 원래 그렇게 말이 없니? 아니, 원래 말 엄청 많아. 오늘만 그런 거야. 왜 그런진 나도 잘 몰라. 엄마가 봤을 땐 정말 아니야. 이 결혼 하지 말아라. 더 착하고 잘생긴 남자 세상에 많아. 응?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말했다. 응? 걔 눈이 여우 눈이야. 사람이 이리저리 따지는 것도 많아 보이고 피곤할 것 같아. 엄마 말 들어. 응?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박혀서 이불을 뒤집었으니 엄마가 와서 말을 걸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딸? 아 몰라. 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해야지 안 그래? 저는 전후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아까보다 더 화를 냈어요. 아니 걔는 뭐하는 애니? 너 엄마 뭐하는 사람이라고 말 안 했지? 자세히는 몰라. 그래 잘했다. 절대 걔한테 돈 있다고 말하지 말거라. 엄마는 고개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별놈 다 본다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전 속으로 혼자 그래 어르신들 눈이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겠지. 그냥 헤어져야겠다. 결혼할 거 아니면 계속 만나는 것보다 놔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남친이 먼저 저에게 이별을 고하는 겁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이별을 고할 사람은 난데 말이죠. 이유나 들어보자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본인은 본인 집안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네요. 그런데 생각한 거랑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 힘들었답니다. 몇 시간 생각을 해보니 놔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헤어지자. 인연이 여기까지였나 보지. 제 말에 남친 대답이 역대급이었어요. 내가 준 선물 다 돌려줘. 니네 부모님한테 생신 선물이라고 드린 닥스 지갑이랑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선물 다 돌려주라고. 와 정말 줬다 뺏는 게 어딨습니까? 어이없고 기분이 더러웠지만 옛다 그냥 너 다 가져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물건을 챙겼어요. 엄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전 헛웃음을 치며 헤어지자면서 자기가 준 선물 다 가지고 오랜다. 어이가 없어서. 걔는 정말 어디 파리채로 탁 잡아야 할 모기 같은 애다. 엄마도 기가 찬다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5년 동안 받은 선물이 다이소 100원짜리 아주 작은 쇼핑백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준 게 없는 놈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걔한테 선물을 했으면 했죠. 야, 여기 있다. 다 가져가라. 이젠 미련도 없으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여기서 끝내자. 선물을 되로 돌려준 전 걔한테 오만 정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때 제가 돌려준 닥스 지갑에서 미처 엄마의 카드랑 명함들을 다 못 뺀 걸 남친이 발견하고 대신 빼준 겁니다. 그때 지갑에서 떨어진 한 장의 명함을 본 남친은 깜짝 놀랐어요. 이 명함 뭐야? 우리 회사 명함을 어머님이 어떻게 가지고 있어? 응? 너희 부모님 회사야? 난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거래처 하는 곳. 거기 명함인 것 같은데? 엄마의 거래처라는 말에 남친 눈이 거의 낙타처럼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함에서 본 엄마의 회사 이름을 본 순간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야, 그냥 이거 선물 너 다시 다 가져가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난 간다. 남친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 전 짜증만 났죠. 다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였습니다. 헤어지자면서 왜 전화하는 건데? 내가 다 미안해. 다 미안해.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할게. 너 없인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단 하루라도 힘들다고. 전 무슨 혼자서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헤어지자고 해놓고선 다시 만나자고 매달리는 게 그 감정의 폭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5년간의 시간이 본인에게 상당히 길었고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경솔하게 헤어지자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됐다고 이미 마음은 사라졌다고 하니 울먹거리면서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만 만나서 말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요. 그렇게까지 애원을 하니 완고하던 저도 조금은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 무 자르듯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감정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걔 한번 만나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한번 만나보자. 저를 보자마자 그는 무릎을 바로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님한테도 죄송하고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그놈의 짝퉁 가방이 뭐라고. 나 혼자서 괜히 상상해서 너네 집안 부풀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신경질 내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실수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남친이랑 다시 만난다는 걸 엄마가 알면 난리칠 게 뻔했고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애원하는데 다시 만나줘야 하는 건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매일 빠짐없이 연락이 왔어요. 못 있겠으니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요. 제가 대답을 안 해주니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바보 같은 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걸 지켜보는 나도 마음이 아프네.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친구처럼이라도 지내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최선이야. 그 뒤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 자신을 한 대 정말 꿀밤 때리고 싶을 정도네요. 남친은 매일 저를 찾아와서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제가 생리할 때가 됐는데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설마 아니겠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남친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맨날 피임하고 철저했는데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 버텼습니다. 남친이 결국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더군요. 2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니요.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었죠. 전 그 당시 나이도 어렸고 아이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요. 남친은 마치 기다린 일이라는 듯이 제 손을 잡고 껑충껑충 뛰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요. 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큰일 났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엄마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을 들으면 제 등짝을 때리며 미련 곰탱이냐며 화를 내게 뻔했어요. 평생 모범생으로 엄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온 저인데 말이죠. 임신 소식을 들은 저는 그 뒤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일 끝나고 표정이 안 좋은 채로 집을 향하니 저를 본 엄마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와? 설마 너 걔 다시 만나니? 엄마는 도사셨어요.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남녀가 어디 헤어지는 게 쉽니? 너넨 5년을 만났는데 더 헤어지기가 쉽지 않겠지. 서서히 정리해. 그러다가 마음도 완전히 떠나는 거야. 엄마, 나 임신했어. 상상도 못할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엄마는 소리 없는 고성을 질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도 모르겠어. 이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 걔가 나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임신시킨 건가 하고. 애가 생겼는데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수밖에요. 임신으로 인해서 그토록 마음에 안 들어했던 놈을 사위로 맡게 된 엄마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 말을 믿고 결혼 생활 해보겠다고요. 자네 어떻게 된 건가? 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엄마는 예비사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짝 엎드려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따님 마음에 상처 주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얼굴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결혼하면 평생 따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남자로서 맹세하겠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한 번만의 기회를 더 주세요. 기세 있게 나오는 예비사위의 모습에 엄마도 결국 그땐 두 손두부를 다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손주만 잘 키우라고 다른 건 안 바란다고 말하셨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후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임신한 저를 위해서 항상 집에 일찍 들어오고 발이 퉁퉁 부은 저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이런저런 오일을 사오기도 했죠. 지극정성으로 임산부인 저를 챙기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니 그간 쌓였던 앙금들도 사르르 풀렸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서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진솔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후로 장모님에게도 무척이나 잘했고요. 사실 남편이 저를 잡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엄마 지갑에서 떨어진 명함을 본 남편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저희 엄마 회사랑 무슨 관계냐면서요. 시댁 식구들이 엄마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선 너 몰랐니? 우리 회사랑 계약 관계인데 매출의 30%를 담당하고 있잖아. 원단 쪽에선 꽤나 유명한 곳인데 왜 물어보니? 아, 그게 여자친구 부모님 회사였대. 난 그것도 모르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짝퉁 가방 들고 다니길래 없는 집안인 줄 알고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 등짝을 찰싹찰싹 때렸나 봅니다. 이 녀석아, 그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더 잘 나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를 잡겠다고 난리를 친 거였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니 모든 걸 다 덮고 사는 저희 부부였습니다. 여우처럼 득과 실을 다 따지면서 사람 만나는 스타일인 걸 알면서도 이미 부부가 되었으니 눈 꼭 감고 사는 저희였어요. 그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보면은 너무 사이좋고 금실 좋은 부부였죠. 시간이 흘러 아이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야, 준이가 당신이랑 놀고 싶대. 맨날 저녁만 되면 아빠 언제 오냐고 찾아. 아, 요즘 바쁘네 일이. 그렇게 바빠? 얼마나 바쁘길래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래. 요즘 거래처 사장님들이 자꾸 2차, 3차까지 가자고 졸라서. 그래도 그렇지. 그런 순간들이 늘어가니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육아가 행복하지만 은근히 체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나 미쳐 정말. 애기도 자는 곳인데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면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그 건장한 남자 옷을 벗겨서 샤워실까지 데려가서 샤워시키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우편물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서초 경찰서? 아니 웬 경찰서? 깜짝 놀란 저는 그 우편물을 뜯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사 경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라 남편 핸드폰을 열어서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잠든 덕에 지문인식을 몰래 해서 핸드폰을 켰죠. 어마어마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리들이나 여자 직원들을 본인 아래로 보았나 봐요. 그래서 툭툭 가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플러팅을 했나 봅니다. 그간의 직원들은 괜히 사장 아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아도 꾹 참고 그냥 넘어갔는데 새로 들어온 경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아시잖아요, 요즘 트렌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회사 때려치고 본인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요. 20살짜리 경리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한테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지 말라고 불쾌하다고 대놓고 말했나 봐요. 남편은 화가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얼굴을 붉혔고 철두철미했던 그 경리는 그간 녹음한 녹취록을 가지고 퇴사한 후 경찰에 남편을 신고한 거죠. 그동안 수사받고 그걸 수습하느라 밤늦게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애기 아빠인데 밖으로 돌아다니고 저 몰래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게 자던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지금 잠이 와? 아, 뭐 하는 거야? 파전에 소시지 붙여놓은 것처럼 퍼질러 자던 남편이 망둥어와 같은 입술을 열어 말했어요. 자는데 건들지 말라면서요. 당신은 이걸 보고서도 잠이 와?
경찰 조사지를 꺼내 보여주니 깜짝 놀란 남편은 당신이 이걸 왜 가지고 있어? 이리 내놔. 별거 아니니까 달라고. 제가 안 주려고 버팅기니까 제 어깨를 팍 밀친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치게 된 거죠. 화가 난 저는 애를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고 오밤중에 집에 온 저를 본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말 없이 제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우니 엄마는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요. 다음날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 엄마는 사돈댁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몇 명을 수소문해서 그곳에서 사위의 평판을 물었답니다. 정말로 이 성추행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대충 파악하려고요. 아유, 사장 아들이요? 아, 말도 마요. 완전 망나니. 회사에서는 갑 중에 갑이고 직원들 모두 그 사람만 나타나면 혀를 내둘러요. 여자 직원들은 또 무슨 희롱을 당할까 무서워하고 남자 직원들은 사장 아들이 하대하니까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단 분위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애아빠인데 아내가 불쌍하다고 말 많이 나왔나 봐요. 대충 상황 파악을 하게 된 엄마는 그야말로 화가 무척이나 났어요. 바로 사위를 찾아갔죠. 자네는 뭐하는 겐가? 한 번 실수한 거 용서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겐가? 이게 진정 자네의 방식인 게야. 내 딸이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헌신할 때 자네는 젊은 여자들한테 춥 하나 던지고 그렇게 살았던 게야? 이젠 내 딸한테 떨어지게나. 화가 단단히 난 엄마는 사돈한테도 찾아갔어요. 거래처 다 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사돈댁에선 난리가 났죠. 저희 엄마 회사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데도 말이죠. 시어머님은 화가 나서 아들을 불러 파리채로 막 때린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텐 뻔뻔하게 미안하단 말도 안 하더니 엄마한테 혼나고 온 남편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혼만 하면 본인 집안이 휘청거리니까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겠죠. 하지만 엄마와 저는 완강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도 두 번은 안 된다고요. 시댁에서는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엄청 매달렸어요.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친정집으로 피신한 저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날렸네요. 변호사 왈, 유책 사유는 상대편에 있으니 이혼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순탄하게 잘 될 거라고 하더이다.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실제로 시댁 회사에서 거리를 뺐고요. 그게 타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그쪽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였답니다. 우리 아들 최고라고. 아들 우쭈쭈 치켜 세우며 혼내지도 않고 키운 시부모님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용돈 끊어버리고 차도 팔고 카드도 뺏었나 봐요. 회사 기강 떨어뜨린다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고요.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그놈은 저한테도 그렇고 회사 직원한테도 그렇고 사람 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한 놈이었거든요. 돈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태도도 달라지고 아주 여우 같은 놈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유학생활을 같이 하던 동창한테 연락이 와서 이혼 소식을 조심스레 알렸습니다. 그 아이는 덤덤하게 언니 이혼했구나. 나 사실 약간 예상했어. 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유학 시절 얌전하게 공부만 하는 아시아인이라서 잘 몰랐는데 한인 사회에서 제 남친이 꽤 유명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약도 하고 맨날 여자도 갈아치우고 파티에서 먹고 놀고 망나니처럼 산다고요. 전 그저 그냥 조신하고 참한 여자친구였고 플레이보이였던 남자친구는 즐기는 용도의 여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5년이나 만나 결혼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걸 알게 된 저는 정말 이혼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애원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미쳤나 봐. 그냥 모르겠어. 당신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는데 진짜 그 경기가 예민한 거라니까. 나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거래처랑 거래 끊겼다고 돈이랑 다 뺏어갔어. 나 진짜 거지야 지금. 제발 나 불쌍하다 생각하고 한 번만 거두어주면 안 돼? 웃기더라고요. 야, 돈돈거리면서 사람 돈으로 판단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니?
됐고, 2번 안 되니까 다시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 남편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를 내뱉으면서도 고통스러워했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니 그럴만 하죠.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니 동창들한테 돈 빌리다가 사기죄로 조사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창 시절에 말썽을 하도 많이 피우고 동네에서 문제 알아서 시부모님이 남편을 유학 보낸 거라고요. 원래 괴롭힌 가해자들은 기억 못한다고 하잖아요. 동창회 가서 뻔뻔하게 본인이 학교폭력 저지른 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자긴 전에 너가 괴롭혔던 약한 애가 더 이상 아니라고. 너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운동하며 몸 키웠고 아주 잘 됐다면서 사람을 아주 먼지나게 때렸다고 합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그놈이랑 저는 결혼까지 했으니. 그래도 포기 못한 남편. 다른 동창한테 돈 빌리다가 돈 안 갚아서 조사받은 거고요. 지금은 양육비도 안 주고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완전 폐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들 힘들게 사는 거 딱 해서 딱 한 번 금전적으로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노름하다가 날려먹었고 그 뒤로 전 시부모님들도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면 말년이 비참한 게 세상에 이친 것 같아요. 돈돈거리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끔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그 화살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의 호르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놈은 잘생기고 멋있고 남자답다면서 반했던 제 과거가 창피하네요. 전 이혼한 지금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이 키우는 것도 이젠 별로 힘들지 않아요. 엄마가 되니 못할 게 없더라고요. 아이를 본인 아빠처럼 살게 하기 싫어서. 전 아빠한테 배웠던 것처럼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베푸는 법을 알려주며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나쁜 짓 해봤자 시간이 걸려 다 본인한테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선행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본인 복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리석은 결혼 생활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게 되었네요.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돈, 술에 미친 남자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결혼 앞둔 젊은 처자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